2018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평소처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김일성 배지를 단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혁, 북한 외교부 소속 주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10년째 근무 중이었고 아내와 10살 아들, 7살 딸이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해외에서도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매일 출근 보고, 귀가 보고가 의무였고 대사관 내 보위부가 외교관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날 아침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사실 저는 탈북을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1년을 준비한 것도 브로커와 접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외교관의 극적인 탈북 스토리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아이들 데리고 집 앞으로 나와요. 핸드백 하나만 들고. 그날 오후 4시,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통과했습니다. 6시간 만에 완료된 전격 탈북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중국 공안도, 심지어 저희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6시간의 기록입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외교공관 지구, 저희 가족은 그곳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에게 주어진 3층짜리 빌라형 숙소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죠. 중국 정부가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주거지였고 관리비며 공과금도 모두 면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베이징 조선학교에 다녔습니다. 북한 외교관 자녀들과 제중 조선족 자녀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곳에서는 남한 소식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안 됐지만요.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 관련 서류 작업과 회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 투자 안건들을 다뤘죠. 명목상으로는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외화벌이 창구였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월급은 미화로 $50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입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평양에 상납해야 했고 나머지는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삶은 평양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내 보위부가 모든 외교관들을 감시했고 매주 생활 총화자 합의판 모임가 있었으며 중국인들과의 사적 접촉은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달리 베이징에서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외교관들에게는 제한된 인터넷만 허용됐지만 업무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일부 외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 세상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가족과 함께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만리장성에도 가고 자금성도 보고 왕푸진 거리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나들이를 좋아했습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요? 10살 아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제 자신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베이징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보다 물자가 풍부했고 중국 시장에서 원하는 건 거의 다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내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들,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없었으니까요. 외교관 생활 10년, 저는 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했다고 스스로를 속였는지도 모릅니다.
평양보다 나은 환경, 안정된 수입, 아이들의 교육 기회. 그것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북한 외교관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평양의 권력 구도가 바뀌면 누군가 저를 모함하면 혹은 제가 실수 하나만 해도 즉시 소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환된 외교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경우엔 강등, 나쁜 경우엔 정치 범수용소였습니다. 그 불안감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대사관에 출근할 때마다, 평양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탈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회의 중이었고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켰습니다. 업무용으로 허가된 중국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 이탈리아서 한국행. 최근 5년간 10번째.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로마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쯤 많아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동기는 아니었지만 몇 년 전 평양 본부 회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저처럼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휴가를 핑계로 이탈리아를 벗어나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그를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가족들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조사 중이라는 문장에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양에 있는 부모, 형제들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서 조용히 사시고 계셨습니다. 제게는 평양에 사는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지 않는다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현대적인 빌딩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10살이었습니다. 몇 년 후면 평양으로 돌아가 중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북한군으로요. 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10년간 베이징에서 살면서 봤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여행하는 사람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이요.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인사하기, 생활총화에서 서로를 비판하기, 라디오 청취 검열 불시, 가택수색, 성분에 따른 차별.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베이징 생활이 괜찮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북한 체제가 그나마 안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베이징에서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외부 세계를 조금이나마 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시 평양의 폐쇄된 세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요. 1년을 계획할 시간도, 브로커를 찾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0년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오에 전화할게요. 꼭 받아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차오양구 대사관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정오. 저는 대사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밖에서 식사를 한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밖에서 점심을 먹었으니까요. 대사관에서 200m쯤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문자 보고 걱정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리 오늘 한국 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후 1시에 집 앞으로 나와요. 아이들 데리고 핸드백 하나만 들고 여권과 돈만 챙기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보, 지금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지금 대사관 밖이에요. 1시까지 차 몰고 집으로 갈게요. 1시 정각, 집 앞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당신 정말. 여보, 나 믿죠? 아내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읽었을 겁니다.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절박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알았어요. 1시에 나갈게요.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아빠랑 특별한 곳 간다고만 해요. 이해했죠? 네. 그리고 여보, 핸드폰 꺼요. 지금 당장. 위치 추적될 수 있어요. 네. 사랑해요. 곧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핸드폰도 껐습니다. 아니, 껐다가 다시 켜서 통화 기록을 지우고, 문자를 지우고, 검색 기록을 지우고, 완전히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빼서 공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점심 먹으러 나간 외교관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오후 2시쯤에야 알아차릴 겁니다. 그때까지 2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사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 차는 대사관 소유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였습니다. 검은색 폭스바겐 파사트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6시간. 오후 6시까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집까지 30분, 가족 태우고 한국 대사관까지 20분, 총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도, 추격이 있을 수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지나면서 경비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경비병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마지막으로 경례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베이징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오의 베이징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차들, 빌딩들. 모든 게 평범한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습니다. 제 신경이 예민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서요. 오후 1시 정각, 저는 집 앞 모퉁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는 듯 호기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10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곳 가는 거야. 깜짝 선물이야.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대사관에서는 이미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오후 2시면 보위부가 움직일 거고 3시면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이 갈 거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의 부모님, 남동생. 저는 그들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얘들아, 조금 있으면 정말 특별한 곳 도착해.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직선거리로 10km, 정상 교통 상황이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베이징은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40분. 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2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버린 줄 알았던 핸드폰이 아니라 업무용 핸드폰이었습니다. 제게는 2개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개인용과 업무용. 발신자는 대사관 보위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배터리를 빼서 차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우리는 베이징 제3순환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5km. 하지만 갑자기 교통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막혀? 제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앞을 보니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차들이 거의 서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우리는 겨우 1km를 이동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2시가 넘어야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미러에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우리 차 바로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2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 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뒤에. 알아요. 저도 봤어요. 보위부였을까요? 아니면 중국 공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이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옆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딸아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름길 아는 거야. 저는 갓길을 따라 속도를 냈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도 갓길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한국 대사관까지 3km. 하지만 우리 뒤에는 추격자가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베이징 도심을 미친 듯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했습니다. 갓길로 달렸습니다. 일방통행을 역주행했습니다. 평생 교통법규를 지키며 살았던 제가 모든 규칙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 검은색 세단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거리를 좁히지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부 추적 방식이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뒷좌석에서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급정거, 급가속을 반복하니 아이들이 놀랐을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내가 뒤돌아 아이들을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2km. 내비게이션은 10분이라고 했지만 이 속도라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걸 보고 추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북한 대사관이 벌써 중국 공안에 연락한 건가? 아니면 단순히 제 난폭 운전 때문일까? 어느 쪽이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저는 우회전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차는 큰 차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분,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차오양구 삼리툰 지역이었습니다.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500m. 저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문만 통과하면,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앞에서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차가 급정지했습니다. 앞뒤로 검은색 세단 2대. 그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4명.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차에 다가왔습니다. 동무, 차에서 내리시오. 선임 요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잠갔습니다. 동무, 이러지 마시오. 대사관으로 돌아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2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요원들이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 유리를 깨려는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손 잡아요. 뛰는 거예요. 뭐라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요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뛰어. 우리 가족 4명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고 아내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서시오. 동무들 서시오. 뒤에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30m. 대사관 정문에 한국 경비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m, 10m, 5m. 뒤에서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국 대사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국 경비원들이 우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경비원의 말에 한국어 억양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억양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무들을 내보내시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요. 하지만 한국 경비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잠갔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한국 외교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먼저 진정하시고 물 좀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대사관의 영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혁입니다. 북한 주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제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했습니다. 망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복잡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상도 필요하고 신원 확인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대사관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경제 협력 업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무역 관련.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 있어야 한대요.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부모님 생각나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평양에 계셨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고향,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객실에서 잤습니다. 편안한 침대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사관 정문 앞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송환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우리의 망명 의사를 존중하라고 맞섰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중국 정부가
우리의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비밀리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새벽, 우리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10년을 살았던 도시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3시간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통일부 직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수없이 공항을 이용했지만 이렇게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감시와 보고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국의 법과 문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투표권이었습니다. 귀화 후 저희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투표가 있었지만 그건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억양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고 남한 아이들과 다른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결정 고마워요. 만약 평양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군대에 있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K-팝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인터넷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내는 베이징에서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때가 더 여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북한 사정을 아는 제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외교관 시절보다 월급은 적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감시당한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평양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들은 제 때문에 조사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처벌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제 아이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요.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그날 오전 11시에 우연히 본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단지 직감과 용기만으로 시작한 6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의 의미,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연 요청도 받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북한의 현실, 외교관의 삶, 그리고 탈북의 순간들을요.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특권층이었고 베이징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하철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6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6시간이 제 인생 40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제가 떠나온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